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희봉입니다. 먼저 이 농산물 유통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수업을 해봤겠지만 이 농산물 유통론은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우리가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와 같은 것을 주로 이제 묻는 파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주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농산물 유통론은요, 이게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유통이라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파트에 나가면요, 우리가 이 유통기구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도매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매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집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수집과, 그 다음에 도매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매라 하는 이런 유통 과정에 나오는 유통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시장의 형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뭐 완전 경쟁시장이니 또 뭐 독점시장이니 하는 과점시장이니 이런 우리가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방식이 나옵니다. 마케팅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국제 무역이라 하는 파트가 나오고 정부 규제가 나오죠. 정부 규제가, 우리가 농산물 정책이라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농산물 정책이라는 자체가 이제 정부가 뭐냐, 이게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트로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험 문제는요, 사실 이렇게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1년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의 여러분 60% 정도는 유사한 문제, 계속 유사한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가 있었죠. 그 기본 이론서에서 제가 수업하면서 강조했던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한 80점에서 9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뭐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론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과정을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셔가지고 2016년도에는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산물 유통의 기초하는 파트가 나오죠. 이건 우리가 이 농산물 유통에서 이 파트는요, 주로 우리가 이제 농산물 유통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시의 소비자까지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나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뭐 수송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가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농산물을 매매하는 그 과정도 나오죠. 이 매매 거래라 하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파트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1번 보세요. 우리가 A 농사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회사법이란 유자를 이용하여 유자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유통활동의 효용은 개수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자를 그대로 팔았습니까? 유자를 유자차로 만들었습니까? 유자차로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무슨 효용이 된다? 형태 효용이 되죠. 그럼 우리가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게 4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통입니다. 그래서 유통에 그 4대 여러분 효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유통에는 이제 4가지의 기본적인 효용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유 효용이라고 얘기하면 소유 효용. 그럼 이게 소유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이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 상거래를 얘기합니다. 상거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죠. 그러면 사고 팔고 하니까 이게 상거래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상적 유통이다. 상적 유통. 그럼 여기서 이 상적 유통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소유권의 변화가 생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무슨 효용? 소유 효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유통의 가장 핵심인 게 바로 이게, 그래서 요 유통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유통이라는 개념에
가장 기본은 소유권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그래서 이게 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예를 들어 농부가 농어 지은 것을 우리가 중간성 수입상이 뭐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뜻이죠. 이것을 가지고 소유 효용이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물적 유통이라 하는 게 나옵니다. 물적 유통. 그럼 여기서 이 물적 유통에서 이제 뭐가 하냐면 효용이 세 가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은 일단 수송이라 하는 게 나오죠. 수송.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저장이라 하는 게 나옵니다. 저장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가공이라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수송과 저장과 가공이라 하는 세 가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수송이라 하는 것은 무슨 효용입니까? 이거는 장소 효용을 얘기해요. 장소 효용을.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시골에서 농사 지은 농산물을 도시의 소비자들은 이전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장소가 이전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배추가 시골에서 3,000원 받았던 배추가 도시 소비자한테 와서 5,000원 받았다. 그러면 바로 새로운 가치가 얼마 창출되었어요? 2,000원이 창출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장소 효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저장이라는 것은 이건 시간 효용이죠. 시간.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 배추를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저장을 잘했다가 봄에 갖다가 판다 하는 겁니다. 바로 시간적 가치죠. 그래서 시간적 가치에 의해서 바로 뭐가 생깁니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효용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다음에 가공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형태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배추를 농사 지어가지고 배추를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뭐 김치를 만든다든가 오선도 절인 배추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함으로써 배추의 형태를 뭔가 변화시킨 것이죠. 그 변화시켜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대 효용하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소유, 장소, 시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만 아시면은 사실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산 유통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소유 효용과 물적 유통이라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그 기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유통금융이라든가 또 유통조성이라든가 유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정보라 많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자를 그대로 판 것이 아니고 유자를 유자차로 뭐 했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무슨 효용? 형태 효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산물 수송수단 중에서 철도, 선박, 비행기와 같은 비교해서 자동차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문전 연결성이 가장 좋다. 안전성, 정확성이 우수하다. 그다음에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리고 장거리 대량 수송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바로 1번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수송수단에서 여러분들이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박이 있죠. 선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동차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실은요, 우리나라 뭐 농산물 수송은 대다수가 뭐요? 우리가 뭐 거리가 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미국처럼 뭐 몇백 킬로를 가고 이게 몇천 킬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현재는 거의 농산물 유통의 가장 기본이 뭐요? 우리가 자동차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장거리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뭐냐면요,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은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그래서 우리가 수출 화물이 왜 이 배를 많이 실느냐면요, 장거리 수송에서는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것이 뭐기 때문에 선박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철도입니다. 철도도 장거리 수송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면 대량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 선박이라든가 또는 철도 같은 경우는 뭐요? 아무래도 제한된 통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바다가 있든지 아니면 뭡니까? 강이 있어야만이 말할 수 있어야 수송할 수가 있고, 자,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 레일이 있어야 가능하다 합니다. 예.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항공기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여러분 비행기는 속도는 가장 빠를 수 있죠. 그럼 가장 빠르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많이 대량으로 실기가 좀 어렵잖아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항공기라 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 항공기가 있는 비행장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산물 수송에서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자동차죠. 이건 사실 어디까지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농민들의 대문 안까지 대마당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밭에까지 논에까지 직접 들어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문전 연결성이 좋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안전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아무래도 이게 떨어지죠.
예를 들어 중간에 뭐 길이 막힌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2시간 만에 갈 것을 뭡니까? 뭐 하루 종일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동차 수송이죠. 그럼 일단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당연히 비행기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거리 대량 수송에서 가장 저렴한 것은 선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안전하고 정확성이 가장 우수한 것은 철도가 되겠죠. 이게 그 대신 여러분들이 운전 연결이 가장 좋은 것은 자동차다. 그 다음에 3번 농산물 유통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있어요. 상적 유통은 상품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것으로 판촉과 가격 결정을 포함한다. 맞죠? 그 상적 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상적 유통이라는 것은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판촉 활동도 필요할 것이고 가격 결정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하겠죠. 물적 유통은 재화의 물리적 흐름과 관련된 것을 수송, 보관을 포함한다. 그럼 아까 보세요. 물적 유통에는 수속이라든가 보관, 저장이라든가 가공, 이와 같은 게 다 포함한다. 그런 게 맞죠? 그 다음에 유통정보는 상품 및 소비자 정보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상품의 포장을 포함한다. 되어 있죠. 잘못됐죠. 여기서 이 포장이나 말 때문에 틀린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통정보라 하는 겁니다. 유통정보. 그럼 이 정보라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생산량이 어떤 그 형태가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답이 바로 기업과 니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다음 농산물 유통 금융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산물을 판매할 때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 준다든가 농산물 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외상 매출이라든가 농산물 창고업자가 저온 창고를 건설에 필요한 소요 시설 자금을 융자한다든가 뭐 다 맞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유통금융입니다. 금융. 이 금융이라는 것은요. 금융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유통과 관련된 그런 자금을 뭐 빌려주든지 아니면 자금을 대의해 주든지 또는 시설물을 대의해 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건 우리가 사실은 금융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뭐 씨앗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농농자재를 구입한다 이런 것을 외상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금융이 되는 것이고 왜? 또 창고업자가 창고를 짓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뭐 됩니까? 금융이 되겠죠. 또는 가공업자가 가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들러야 됩니다. 그럼 그 기계를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 자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 들어간다? 유통금융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농산물 유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산물 유통은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육종사업부터 시작된다 볼 수가 있다. 유통은 농민과 상인의 상호 의존 관계이지 대립 관계가 아니다. 농산물 유통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 입장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의 농민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손에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유통이란 말 자체가 뭐가 유통이라고 했어요? 유통은 결국 뭐냐면요. 생산자의 농민으로부터 최종 누구까지입니까? 이게 소비자입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요 과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통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 우리가 유통이라는 것은 바로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으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모든 과정이요. 그럼 이게 유통이라는 자체가 갈수록 왜 중요하냐입니다. 사실은요, 요즘에는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판로를 뭐 해야 돼요? 잘 개척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농민들 중에서 상당 많은 농민들이 농사는 잘 지은데 불구하고 판로 개척을 잘 못해가지고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이 유통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이제 문제를 깁니다. 사실은요,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연결된 유통 과정에 중간에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유통업자가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유통업자하고 농민하고 그다음 소비자하고 3자가 연결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상호 뭡니까? 의존성도 상당히 크죠. 때로는 서로가 뭐 됩니까? 대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이해관계 충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농민은 사실은 뭐 농지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받고 싶고 상인은 저렴하게 사고 싶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데 또 중간 유통업자는 뭐예요? 많이 받아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대립될 수도 있어요. 이해관계가. 그러면 대립되지만은 또 서로가 뭡니까? 상호 의존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호 3자가 유통업자하고 생산자하고 소비자는 상호 대립관계는 가지지만은 무조건 대립관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의존 관계도 상당히 뭡니까? 상당히 크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쪽의 측면을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 농산물 유통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옳은 것은 계세요. 농산물 소비 패턴이 저렴하고 구매하기 쉬운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표준 기업화와 브랜드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생산 농가와 유통업자 간의 수평적 결합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2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을 중시해서 배가 고플 때니까요.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데 맞추었다가 요즘의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질을 높이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비싸다 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바로 소비 패턴이 구매하기 쉬운 상품이 아니고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상품을 많이 찾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바로 규격 표준화라든가 그 다음에 브랜드화 이거 갈수록 커지고 있죠. 중요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되냐면요, 수평적 결합이 아니고 이거는 수직적 결합이 됩니다. 이게 결합 중에서 R&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만약에 원료 생산자가 하는 겁니까? 제품을 만드는가, 그 다음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판매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무슨 결합이라고 합니까? 수직적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평적 통합은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그래서 유사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통합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통합? 수평적 통합. 그 다음에 원료업자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제품을 만드는 업자가 판매를 하거나,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결합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수직적 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바로 수직적 결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공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조직도 만들어 직접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무슨 결합? 수직적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소비 소득 변화, 인구 변화, 사회 구조 등 소비자 환경이 변하면 식품 구조가 소비 구조가 변한다. 틀린 것은 뭐였어요? 농산물 생산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식품의 소비 구조도 심한 계절성을 지니게 된다. 소비자 소득이 증가하고 직업을 가진 주부들이 늘면서 외식 산업이 급속히 발전한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식사는 질적으로 고급화되고 있다. 유통시장 개방으로 값싼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바로 4번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제가 세계는 뭡니까? 이제 개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는다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냐면은 사실은 수입이 됨으로써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나라에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신도불이라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 후생에서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소비자 후생에서. 그래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수입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검역이나 이런 거 활동을 잘해서 우리가 저질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잘 막아줘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산물을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품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수입을 규제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고급화되는 제품을 많이 찾는다 하는 거. 그다음 아무래도 주부들이 뭡니까? 주부들의 직장 생활이 이제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직접 생산하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가공해가지고 그래서 외식 산업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전처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소비가 갈수록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경제발전과 소득수요 향상에 따른 식품 소비 구조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틀린 것은 세척, 커팅 등 전처리 농산물 수요가 증가한다. 상품 구매의 편리성을 위해서 재래시장 이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2번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사실 투입된 돈이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장 하나하나에 투입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전체에 모으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요,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비 패턴이 뭐예요? 바로 원스톱이잖아요. 한 군데 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이 아주 특성화돼가지고 잘, 어떤 이런 일부 뭐 소수의 시장들은 뭐 좀 이렇게 활성화된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 과정에 창출되는 효용의 순서대로 나타낸 것을 보세요. A 장목반이 복숭아를 생산하여 수도권 도민에 출하했죠. 그러면 생산해서 그대로 뭡니까? 가공이라든가 뭐 저장한 것이 아니라 출하했기 때문에 뭐예요? 자동차로 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장소 효용이 돼요. 이건 뭐 유통 중에서 수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소용입니다. 장소.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비농협이 수확기에 소매한 단감을 저온 창고에 저장했죠. 그러면 창고에 저장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저장입니다. 이건 뭐예요? 시간 효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농가나 수박을 포전 거래하여 위험 부담을 산지유통에 포전 거래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밭대기로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밭대기로 팔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 효용이 되죠. 소유 효용.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10번 문제는 뭐 해결을 받았죠. 기능이라는 말이 여기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다 같이 비탄력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산물은 생산을 시작해서 수확할 때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쉽게 공급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다. 농산물은 대부분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소비량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농산물은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작고 경지 면적의 고정성으로 공급 조절이 어렵다. 농산물은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수요량과 공급량 변화가 매우 적다. 바로 2번이죠. 이거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 말이냐면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냐? 이거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수요도 뭐고? 비탄력적이고 공급도 뭐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수요나 공급입니다.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오늘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냐면은 가격 뭡니까? 파동입니다. 이게 파동이 일어난다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격 파동이 일어난다 배웠어요. 가격 파동. 그럼 여기서 가격 파동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가격이 뭐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폭등하거나 뭐 한다는 뜻입니까? 폭락을 한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폭등과 폭락이라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 얘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요나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래프 모양이 뭐에 가깝다 했어요? 수직에 가깝다 했어요. 수직이요. 그럼 보세요. 수직에 가깝다는 것은 보세요. 가격이 보세요. 가격이 봐요. P1의 가격에서 Q1의 수요량입니다. 그 다음 P2의 가격에서 Q2의 수요량이라는 뜻이죠. 그럼 봐요. 가격이 이만큼 오르거나 이만큼 내렸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배추 한 포기에 300원 하다가 3,000원 됐단 말입니다. 그럼 배추가 이렇게 가격이 바로 300에서 10배 올랐어요. 그러나 배추의 수요량의 변화는 보세요. 요만큼밖에 안 변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김치를 담는데 배추가 올랐다 해가지고 김치를 안 담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담는 것은 조금 한두 포기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봐요. 가격이 이만큼 올라도 소비량은 요만큼밖에 못 줄이고 가격이 이만큼 내리도 그러다 배추 한 포기 먹던 걸 10포기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수요량의 그건 보세요. 수요량의 증가나 감소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봐요. 이 농산물에 관한 공급이 바로 예를 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거는 수요 곡선이고 이건 공급 곡선이잖아요. 이게 그럼 보세요. 바로 가격이 P1에 있을 때 공급량이 Q1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보세요. P2로 올랐어요. 그러면 공급량은 보세요. Q2밖에 안 돼요. 그럼 보세요. 배추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폭등하면 배추의 공급을 늘려줘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배추라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보세요. 값이 올랐어. 그러면 씨앗 뿌리면 바로 성장합니까? 몇 달 후에 수확할 수 있습니까? 몇 달 후에 수확할 수 있잖아요.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보세요. 가격이 폭등해도 몇 년을 키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보세요. 오르든 내리든 뭐의 변화가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 농산물은 수요나 공급이 다 같이 뭐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보다는 공급량의 변화보다는 뭐의 변화가 더 큽니까? 가격 변화가 더 크죠. 그럼 가격이 뭡니까? 폭등, 뭐 한다? 폭락, 이와 같은 걸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가격 뭐가 일어난다? 파동이 일어난다. 이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럼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만 풍년 가면은 뭐하고?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공급이 조금만 늘면은 가격이 폭락해 버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급이 조금만 흉년하면 뭐 합니까? 가격이 폭등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년 은해서 뭐 배추 파동, 마늘 파동, 양파 파동 이런 각종 파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농산물은 수요나 공급이 다 같이 뭐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량이나 수요량의 변화가 적다는 뜻입니다. 공급량이나 수요량의 변화가 적다는 말은 뭐가 크다는 뜻입니까? 가격의 변화가 크다는 뜻입니다. 가격의 변화. 그래서 가격이 폭등과 뭐한다? 폭락이라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유통 특성이라 볼 수 없는 것은 겠습니다. 농산물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인해서 상품화가 용이하다. 농산물 생산은 계절적이지만 소비는 연중 발생한다. 그 다음에 농산물의 가치에 비해서 부피가 크고 무거워 운반과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든다. 농산물은 중량이라든가 크기, 그 모양이 구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등급화가 어렵다. 바로 1번이죠. 그럼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의 특성이 뭐냐 이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농가 자체가 여러분들이 소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추를 이 집에서 여러분 뭐 해가지고 뭐 1000평 농사 짓고 이쪽 집에서 얼마 뭐 500평 농사 짓고 이렇게 했는 것을 수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상품화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은요, 필히 뭐냐, 수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차를 만들려고 하면은 한 집까지 한 차 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참외를 이쪽 집에서 오늘 수확하는 것이 뭐 몇 박스, 이쪽 집에서 몇 박스, 몇 박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세요. 차로 한 차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집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지고 상품화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모으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농산물은 해당 작목의 수요량과 거래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 특성이 뭐냐? 계절적 편제성, 그다음 질과 양의 불균형성, 용도의 다양성, 수요 공급의 비탄력성. 바로 3번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가격 예측이라든가 수요량이나 공급량 예측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농산물은요, 사실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가공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쌀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쌀을 가공해야지 떡을 만들 수도 있죠. 뭐 떡국을 만들 수도 있죠. 그다음에 떡볶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쌀과자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쌀과자를 얼마나 소비될지 또는 떡볶이 속에 원료를 얼마나 소비될지 이런 것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게 농산물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일단 여러분들이 뭐냐면 시장 가격 예측이라든가 수요 공급의 예측이라 이런 게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용도의 무슨 성 때문이다? 다양성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같은 이제 답이 나왔죠. 봐요. 농산물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을 물었단 말입니다. 이제 부피가 아무래도 가치에 비해서 부피가 크다, 무겁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농산물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부패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 저장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또 농산물은 동일한 품종이라 하더라도 자연적 조건이나 생산 방법, 기술에 따라서 품질이 균일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가 어렵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가 같은 나무에 달린 사과라 하더라도 품질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표준 규격화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4번 왜 답입니까? 탄력적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산물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무조건 비탄력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유통단계 축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거래 가격은 직거래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B2C 전자상거래도 여기 해당한다. 도매시장을 경유할 때보다 유통마진이 높다. 여기 이제 4번이죠. 이거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직거래라 하는 것이 나와서 직거래. 그럼 직거래를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유통마진이 높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일단 직거래를 하면 유통 단계는 축소가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보세요.
생산자의 농민으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 상인의 유통 과정의 중간 상인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직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축소되는 건 맞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게 도매시장을 거칠 때보다 마진이 높다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여러분이 마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유통 단계 축소가 되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 아무래도 그 현지 그 직거래 가격은 도매시장의 경락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B2C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비즈니스나 기업이잖아요. 소비자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영농법인이 만약 소비자에게 판단하면은 결과적으로 B2C 전자상거래지 않습니까? 이게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농산유통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개수예요. 농산유통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업 및 농산물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유통 조건, 거래 조건이 공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무겁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도 힘들고, 그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그 다음에 농산 유통 경로는 단순하다. 틀렸죠. 이건 단순한 게 아니고 뭡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농산물은 아무래도 유통 과정이마다 단순한 게 아니다, 복잡하다 하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수입시장이라든가 중개시장이라든가 소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장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